우리가 해냈습니다. 현우가 정정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네, 우리가 해냈어요. 그들은 함께 서서 커뮤니티가 축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집에 있었다. 깨졌던 가족들이 온전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현우가 이전에 결코 짓지 않았던 무언가가 있었다. 소속감. 제가 한 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말했다. 제가 당신을 뒤쫓았고 도둑을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날 밤에 대해서요. 한은숙은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평생 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가 사랑받을 수 없을 때 저를 사랑해줬고 제가 눈이 멀었을 때 저를 섬겨줬고 마침내 제가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한은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저는 당신이 믿었던 남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우가 계속했다. 하지만 저는 당신 덕분에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현우 씨, 당신은 이미 그래요. 한 어린 소녀가 달려왔다. 복지관 지하실의 그 소녀, 체니즈였다. 그녀는 이제 더 키가 컸고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은숙 아주머니, 저희 새 아파트 좀 보세요. 방 2개에 창문이 있는 주방이 있어요. 한은숙은 웃었다. 금방 갈게, 아가야. 체니즈는 뛰어갔다. 현우는 한은숙을 바라보았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세요? 저는 36년 동안 72층 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짓는 데 보냈습니다. 타워, 스카이라인, 기념비. 그는 주변의 가족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이건 집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가진 아이들, 목적을 가진 참전 용사들. 위에서는 이것을 볼 수 없어요. 당신이 내려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볼 만큼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은숙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봅니다. 이제 봅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금빛 빛이 새 건물, 커뮤니티 정원, 아이들이 웃는 놀이터에 흘러 넘쳤다. 한은숙은 체니즈의 가족에게로 걷기 시작했다가 멈추고 뒤돌아섰다. 현우 씨. 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걸어갔고 현우는 그 2 단어의 무게와 경이로움을 느끼며 그곳에 서 있었다.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는 평생을 고급 아파트와 타워에서 사치와 성취로 둘러싸여 보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집에 있지 않았다. 지금껏 집이 당신이 소유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당신이 속한 장소라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존재가 중요하며 당신이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 때문에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현우는 군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악수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그가 한때 무시했던 사람들, 그가 거의 파괴할 뻔했던 동네에 둘러싸여 강현우는 마침내 자신의 삶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했다. 더 높이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것, 더 많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72층 위 그의 고급 아파트를 덮었던 같은 하늘. 하지만 여기 아래에서는 다르게 보였다. 더 가깝고 더 따뜻하고 깨진 곳을 만질 만큼 낮게 숙이는 은혜처럼. 그리고 현우는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속삭였다. 한은숙에게, 2번째 기회에게, 마침내 보는 눈에게 감사합니다.
그 기도는 단순하고 정직하고 현실적이었다. 그가 배우고 있는 삶처럼 부가 건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인다고 느끼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삶. 성공이 이윤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집을 가진 가족들로 계산되는 삶. 유산이 철강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잊었을 때 사랑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에 쓰여지는 삶. 강현우는 36년 동안 제국을 건설했다. 이제 마침내 그는 중요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가족, 집, 그리고 북서울 커먼즈 위로 별이 뜨고 음악이 공기를 채우고 아이들이 잊혔던 거리에서 춤을 출 때 현우는 이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임을 알았다. 권력이 아니라 사랑, 기념비가 아니라 사람들, 건물에 새겨진 그의 이름이 아니라 타워가 무너진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기억할 곳에 있는 그의 마음. 이것이 은혜였다. 은혜였다. 이것이 집이었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는 가정부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치고 있다고 의심했다. 3주 동안 그녀가 가져오지 않은 가방을 들고 몰래 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그녀를 뒤쫓았고 현장에서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다. 강현우는 36세로 서울의 절반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었다. 그는 모든 것, 모든 숫자, 모든 세부사항, 모든 모순을 놓치지 않았다. 그가 유일하게 놓친 것은 그를 키운 여자였다. 그녀의 이름은 한은숙이었다. 그녀는 그가 2살 때부터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은숙은 악몽을 꾸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의 아버지가 무너졌을 때 그녀는 집을 지탱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녀는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현우는 그녀의 삶에 대해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가 밤에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거기에 조용하고 충실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3주 전까지는 현우는 한은숙이 매일 밤 건물에서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아침에 가져오지 않은 가방들이었다.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같은 가방, 같은 시간.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의 마음은 어두워졌다. 그녀가 무언가를 가져가고 있어. 그는 재고 조사를 했다. 사무실, 식료품 저장실, 금고. 사라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계속 나타났다. 그리고 의문이 타올랐다.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비가 오는 목요일 밤, 현우는 그녀를 뒤쫓기로 결정했다. 그는 일찍 퇴근하여 길 아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은숙이 코트를 단단히 여미고 가방의 무게에 짓눌린 채 걸어 나왔을 때 현우는 가슴이 조여왔다. 오늘 밤 그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그의 회사가 소유한 동네 깊숙이 들어갔다. 그가 재개발하여 가족들을 내쫓은 블록들이었다. 그녀는 강북의 한 정류장에서 내렸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어두운 오래된 교회 뒤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은숙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빛이 새어나왔다. 현우는 기다렸다가 그녀를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숙자들, 지친 어머니들, 얇은 코트를 입은 아이들, 모두 종이 접시에 담긴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은숙이 있었다. 머리를 내리고 낡은 스웨터를 입고 스토브 앞에서 음식을 퍼주고 있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현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섰다. 한은숙 아주머니, 떡국 있어요?
제가 방금 만들었어요, 박민재 씨. 그녀는 은박지에 싼 떡국 2조각을 그에게 건넸다. 어린 소녀가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이 음식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은숙은 무릎을 꿇었다. 사랑으로 만드는 거란다. 아가야. 너희들이 튼튼하게 자라라고.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가방들은 훔친 것이 아니었다. 준 것이었다. 한은숙은 자신의 돈, 그녀의 적은 봉급을 사용하여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의 회사가 내쫓은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34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는 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비를 그에게 믿고 맡기지 않았다. 현우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올라갔다. 비가 얼굴에 닿았다. 그는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렸다. 은숙이 마침내 빈 가방을 들고 느린 걸음으로 나왔을 때 현우는 창문을 내렸다. 한은숙 씨. 그녀는 돌아보았다. 놀람이 아니라 그저 조용한 슬픔만이 있었다. 타세요. 그녀는 차에 탔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운전했다. 그때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얼마나 오래되었어요? 은숙은 창밖을 응시했다. 딸이 죽은 지 17년 되었어요. 그는 그 장례식에 꽃을 보냈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왜 말 안 했어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현우 씨가 뭘 했을까요? 현우 씨 자신을 위한 일로 만들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저는 그들이 현우 씨의 자선 대상이 아니라 인간으로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현우의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졌다. 그는 그녀를 강북의 작은 집으로 데려다주고 문 앞까지 걸어갔다. 안에서 그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다. 군메달, 무공훈장. 병장 한은숙이 1990년대 DMZ 복무 중 17명의 생명을 구하여 수상함. 매일 아침 그의 차를 끓여주던 여자가 전쟁 영웅이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몰랐다. 우리가 계속하기 전에 구독을 누르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신이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에게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의 눈을 뜨게 하거나 깨진 무언가를 치유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다음에 일어날 일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현우는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다. 그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까지 한은숙의 집 밖 차 안에서 앉아 있었다. 비는 그쳤다. 도시는 고요했다. 그리고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벽에 걸린 그 메달뿐이었다. 17명의 생명. 그녀는 17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해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해는 한강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건물은 항상 그랬듯이 그를 들여보내 주었다. 문이 열리고 조명이 조정되고 엘리베이터가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차갑고 공허하고 집인 척하는 기계 같았다. 현우는 창가에 서서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스카이라인, 그의 이름이 철강에 새겨진 건물들. 도시의 모습을 바꾼 타워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건설했던가. 그는 한은숙에 대해 생각했다. 34년. 그녀는 그의 평생 동안 그곳에 있었다. 그는 7살 때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식에 서 있던 것을 기억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한은숙, 그녀는 내내 현우 옆에 서서 그의 손을 잡고 아무도 안아주지 않을 때 그녀의 코트에 울게 해주었다.
그는 12살 때 부엌 식탁에서 수학 숙제와 씨름하던 것을 기억했다. 아버지는 또다시 출장 중이었다. 집은 너무 크고 너무 조용했다. 한은숙은 그와 함께 앉아 있었다. 방정식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머물렀다. 그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만들어주고 스스로 해결할 만큼 똑똑하다고 말해주었다. 그는 17살 때 대학을 떠나기 전날 밤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의 가방을 싸고 셔츠를 다림질했다. 그가 여행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그녀는 그에게 수년 만에 받은 유일한 진정한 포옹을 해주고 속삭였다. 나를 자랑스럽게 해다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수백만 원을 벌었으며 서울의 절반에 강 씨의 이름을 새겼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묻지 않았고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돌덩이처럼 그의 가슴에 자리 잡았다. 현우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복도에서 들리는 부드러운 발소리를 들었다. 한은숙이 와 있었다. 언제나처럼 같은 시간에 조용하고 충실하게. 그는 창문에서 몸을 돌려 부엌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다. 커피, 토스트, 완벽하게 잘린 과일. 수십 년 동안 해온 똑같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현우는 그녀를 다르게 보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닳아 있었다. 지난밤 낯선 이들에게 김치찌개를 퍼주던 손. 전쟁터에서 생명을 구했던 손이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시선을 들지 않았다. 한은숙 씨. 그녀는 멈칫했다. 그의 목소리 속 무언가가 그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현우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하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고 설명하고 싶었으며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이 목에 걸렸다. 괜찮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잠을 잘 못 잤어요. 한은숙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커피를 따르고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현우는 속이 뒤틀리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여전히 그를 섬겨야 할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신뢰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 후에도 그를 키우고 사랑하고 깨진 조각들을 함께 붙여준 후에도 그녀는 여전히 그에게 솔직해질 만큼 안전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가 그것을 만들었다. 심지어 알지도 못한 채 그들 사이에 벽을 쌓았다. 한은숙이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 현우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췄다. 한은숙 씨, 그녀는 돌아섰다. 네, 사장님.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삶을 가진 낯선 사람을 보았다. 세상이 잊은 영웅, 딸을 묻은 어머니, 조국을 위해 피 흘린 군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커피를 만드는 사람으로 전락시켰다. 고마워요.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모든 것에 대해 한은숙의 얼굴이 아주 잠깐 부드러워졌다. 그런 다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천만에요, 사장님. 그녀는 걸어 나갔고 현우는 그의 완벽한 부엌, 완벽한 고급 아파트, 완벽한 제국 속에 홀로 서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느꼈다. 그는 전화를 꺼내 일정표를 열었다. 회의, 전화회의, 투자 검토. 그의 하루 전체가 15분 블록으로 짜여 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현우는 일정표를 닫고 메모를 열어 한 질문을 입력했다. 한은숙은 누구인가? 그것은 그가 34년 만에 던진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대답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전혀 알지 못했다. 현우는 집중할 수 없었다. 그는 CCC 2층의 사무실에 앉아 4천만 원짜리 계약서를 응시했다. 글자들이 흐릿해졌다. 그는 오직 한은숙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었다. 그의 비서가 노크했다. 사장님, 뉴욕에서 온 투자자들이 온라인에 접속했습니다. 다음에 전화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눈을 깜빡였다. 하지만 이 통화는 3주 전에 예약하신 건데요. 다음에 전화한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떠났다. 현우는 의자의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17명의 생명. 한은숙은 전쟁터에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는 그녀가 군 복무를 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창에 그녀의 이름을 입력했다. 한은숙 1990년대 DMZ 복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몇 개의 일반적인 군 기록뿐. 1991년 무공훈장 수상자 목록. 그녀의 이름은 거기에 있었다. 병장 한은숙. 하지만 이야기도 기사도 인정도 없었다. 세상은 그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를 잊었다. 현우는 노트북을 닫고 코트를 집어들고 비서에게 퇴근한다고 말했다. 아직 11시 30분인데요, 사장님. 몇 시인지 알아요. 그는 남쪽으로 그가 개발 보고서와 수익 예상에서만 보았던 동네로 차를 몰았다. 대낮에 보니 달랐다. 나이든 여자들이 현관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빈터에서 놀고 있었다. 한 남자가 길거리에서 차를 고치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다. 실제 사람들, 통계가 아닌, 진보의 장애물이 아닌. 현우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가려진 교회 근처에 주차했다. 대낮에는 더욱 잊힌 것처럼 보였다. 앞에는 커뮤니티 희망 복지관, 모두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팻말이 있었다. 그는 뒤쪽으로 걸어가 그 콘크리트 계단을 다시 내려갔다. 지하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은 비어 있고 조용했다. 벽에 기대어 쌓인 접이식 테이블과 구석의 작은 주방뿐이었다. 김치찌개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현우는 그 공간에 서서 한은숙이 이 공간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낯선 이들에게 미소 짓고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했다. 도와드릴까요? 현우가 돌아섰다. 한 젊은 남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지난밤과 같은 군복 재킷을 입고 있었다. 박민재였다. 저는 그냥... 현우는 말을 멈췄다. 둘러보고 있었어요. 박민재는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인식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밤 문간에 서 있던 분이시군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개발업자죠. 이 주변 건물 절반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다. 박민재는 팔짱을 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현우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려고요? 이곳을 운영하는 한은숙 씨요. 박민재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한은숙 아주머니는 운영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봉사하는 거죠. 수년 동안 매주 오셔서 저희에게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를 소중한 사람처럼 대해주세요.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3년이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온 이후로. 박민재는 턱을 굳게 다물었다. 저는 길거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직장을 구할 수 없었고 계속 발작과 플래시백에 시달렸죠. 아무도 저를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신성한 것처럼 카운터에 손을 댔다. 한은숙 아주머니가 어느 날 밤 이 교회 뒤에서 자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김치찌개를 가져다 주시고 질문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와 함께 앉아 있었고
제가 준비되었을 때 이야기하도록 해주셨어요. 현우는 가슴속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제가 프로그램을 찾도록 도와줬어요. 박민재가 계속했다. 머물 곳을 찾도록 도와줬고 매주 저를 확인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들이 공중에 매달렸다. 그녀는 전쟁터에서 1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박민재가 돌아섰다. 뭐라고요? 1990년대 DMZ 복무에서 그녀는 전투 위생병이었어요. 포화 속에서 17명의 군인을 구했죠. 무공훈장을 받았어요. 박민재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저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진짜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박민재가 물었다. 현우는 지하실을 둘러보았다. 접이식 테이블, 작은 주방, 손으로 쓴 모두 환영합니다라는 팻말. 저는 평생 그녀를 알고 지냈는데 현우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제가 그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박민재는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당신이 그녀가 일하는 사람이죠. 수십 년 동안 함께 지낸 가족.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번도 묻지 않았다고요? 박민재는 고개를 젓고 씁쓸하게 웃었다. 맙소사, 대단하네요. 그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는데 정작 그녀가 일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하는군요. 그 말들은 현우에게 주먹처럼 날아왔다. 이제 보여요. 현우가 말했다. 정말로요. 박민재가 도전했다. 아니면 그냥 죄책감을 느끼는 건가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민재는 문 쪽으로 움직이다가 멈췄다. 그녀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와요. 정말로 이해하고 싶다면 한 번만 방문하지 마세요. 계속 오세요. 머물러요. 들으세요. 그는 떠났다. 현우는 그 지하실에 홀로 서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 쌓인 테이블, 고요함. 그리고 그의 생애 처음으로 강현우는 자신이 작게 느껴졌다. 자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는 전화를 꺼내 일정표를 열었다. 목요일 밤은 갈라, 투자자, 기부자, 도시개발 및 기업 책임에 대한 연설로 막혀 있었다. 현우는 그것을 삭제하고 커뮤니티 희망 복지관 저녁 7시라고 입력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는 목요일이 왔다. 현우는 6시 30분에 사무실을 나섰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2번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그는 해가 스카이라인 아래로 떨어질 때 남쪽으로 차를 몰았다. 도시의 불빛이 켜졌다. 그는 교회 근처에 주차하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것을 잠시 지켜보았다. 낡은 재킷을 입은 남자들, 아이들의 손을 잡은 여자들. 모두가 세상에 남은 유일한 따뜻한 곳인 것처럼 그 지하실 문으로 걸어갔다. 현우는 차에서 내려 콘크리트 계단을 내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한은숙은 이미 테이블을 차리고 그릇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고 지난주와 같은 청바지와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그가 들어왔을 때 그녀는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둘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사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경계심이 있었다. 돕고 싶어요. 현우가 말했다. 한은숙의 눈이 그의 얼굴을 살폈다. 괜찮다면요.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찌개 저어야 해요. 스토브 위에 냄비. 현우는 작은 주방으로 가서 나무 숟가락을 집어들고 저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팡이를 짚은 나이 든 남자가 천천히 앉았다. 두 아이를 둔 어머니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한은숙은 수천 번 해온 것처럼 그들 사이를 움직였다. 김치찌개를 퍼주고 빵을 나눠주고 어깨를 부드럽게 만지고 조용한 질문을 했다. 최길수 씨, 무릎은 어떠세요? 여전히 불편해요, 한은숙 아주머니. 다음 주에 제가 연고를 좀 가져올게요. 현우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모두를 알았고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냥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박민재가 방 건너편에서 불렀다. 현우는 한은숙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그릇 더미를 건넸다. 사람들이 기다려요. 그는 그것들을 받아 음식을 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신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는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노력했다. 한 나이 든 여자가 줄을 통과했다. 현우는 그녀의 그릇에 김치찌개를 국자로 담았다. 고마워요, 아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천만에요. 그녀는 미소를 짓고 지나갔다. 현우는 계속해서 음식을 담았다. 한 그릇, 그리고 또 한 그릇, 그리고 또 한 그릇. 중간쯤에 그는 한은숙이 스토브 옆에서 살짝 흔들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카운터를 붙잡고 몸을 바로잡았다. 한은숙 씨. 현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이마를 닦았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했어요? 현우가 조용히 물었다. 먹었어요. 언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우는 김치찌개 냄비를 보고 한은숙을 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만들었고 식료품을 사고 몇 시간 동안 요리했지만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앉으세요. 그가 말했다. 아직 사람들이. 앉으세요, 한은숙 씨. 그의 목소리 속 무언가가 그녀를 따르게 만들었다. 그녀는 벽 옆의 의자에 주저앉았다. 현우는 그릇을 채워 그녀에게 가져다 주고 내려놓았다. 드세요. 한은숙은 그를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무언가를 보았다. 취약함. 그녀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먹었다. 현우는 다시 음식을 담으러 돌아갔다. 박민재는 적대감은 아니었지만 완전히 신뢰하는 것도 아닌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1시간 후 지하실은 비워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가는 길에 한은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를 안아주고 다음 주에 보겠다고 말했다. 현우는 청소를 도왔다. 의자를 쌓고 그릇을 씻고 테이블을 닦았다. 한은숙은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그녀의 어깨는 처져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녀는 코트를 입고 빈 가방을 집어들었다. 제가 운전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현우가 말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러고 싶습니다. 한은숙은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그의 차로 걸어갔다. 그녀가 탔다. 그들은 어두운 거리를 운전했다. 왜 오늘 밤 오셨어요? 한은숙이 조용히 물었다. 현우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박민재 씨가 이해하고 싶다면 계속 와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나요? 현우는 오늘 밤 자신이 음식을 대접한 사람들, 그들의 눈에 담긴 감사함,
한은숙이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아는 방식에 대해 생각했다.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현우는 엔진을 껐다. 몸이 안 좋으면 저에게 말했어야죠. 그가 말했다. 괜찮아요. 거의 쓰러지셨잖아요. 한은숙은 창밖을 보았다. 전에도 피곤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의사를 본 게 언제예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은숙 씨, 3년 전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어쩌면 4년. 현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왜요? 의사는 돈이 들잖아요, 사장님. 한은숙이 부드럽지만 정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먹여야 할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들은 그를 관통했다. 제가 드리는 보험이 거의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아요. 한은숙이 말했다. 기본 검진, 죽을 것 같을 때 응급실. 하지만 검사 전문의, 정말로 필요한 약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오래전에 제 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했고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현우는 말문이 막힌 채 앉아 있었다. 이제 집에 가셔야 해요. 한은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늦었어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문으로 걸어갔다. 현우는 채 앉아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그녀의 창문에 불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죄책감이 아니었다. 결심이었다. 그는 전화를 꺼내 인사팀장에게 전화했다. 한은숙 씨의 보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즉시 적용되는 전체 보장으로요. 사장님, 지금 밤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요. 몇 시인지는 상관없어요. 처리하세요. 그는 전화를 끊고 한은숙의 집을 응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주었고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것은 바뀔 것이다. 현우는 그날 밤 또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한은숙이 한 말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녀가 의사를 본 지 3년, 어쩌면 4년이 지났다는 사실. 반면 그는 한 번 입는 정장, 거의 운전하지 않는 차, 보지도 않는 예술품에 수천만 원을 썼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자신의 주치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한은숙을 위한 약속을 잡았다. 전체 신체 검사, 혈액 검사, 모든 것을. 그날 오후 한은숙이 그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기다리고 있었다. 한은숙 씨, 저를 위해 이것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물론이죠, 사장님. 내일 10시에 의사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그녀는 굳어졌다.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합니다. 사장님,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마음이 아닙니다. 일어날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이미 보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전체 보장, 본인 부담금 없음, 한도 없음. 한은숙은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감사가 아니었다. 더 단단한 무언가였다. 왜 이제 와서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네? 왜 이제 와서요, 사장님? 저는 34년 동안 사장님을 위해 일했는데 갑자기 제 건강에 신경을 쓰시는군요. 그 말들이 그들 사이에 매달렸다. 현우는 목이 조이는 것을 느꼈다. 제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묻지 않으셨잖아요. 그 진실이 무게처럼 내려앉았다. 한은숙은 가방을 집어들었다. 저는 그 약속에 갈 겁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시켜서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그러려면 쓰러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주방으로 걸어갔다. 현우는 그들 사이의 거리가 그가 좁히려고 노력할수록 더 벌어지는 것을 느끼며 서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현우는 사무실 대신 서재에서 일하며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한은숙이 항상 해왔던 그 조용한 효율성으로 고급 아파트를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것들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계단 꼭대기에서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는 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카운터를 꽉 잡는 방식, 그의 커피를 따를 때 그녀의 손이 살짝 떨리는 방식. 그녀는 고통 속에 있었고 수년 동안 그것을 숨겨왔다. 수요일 저녁 현우는 그녀를 부엌에서 발견했다. 그녀는 김치찌개, 빵, 채소를 용기에 포장하고 있었다. 오늘 밤 복지관에 가시는군요. 그가 물었다. 저는 매주 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한은숙은 올려다보지 않았다. 지난주에 도와주셨잖아요. 다시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멈추고 용기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사장님,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무엇이든 제 삶에 대한 이 갑작스러운 관심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눈은 맑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34년 동안 사장님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였어요. 사장님은 제가 어디 사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괜찮은지 궁금해하지 않으셨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곳 밖에서, 사장님 밖에서 저의 목적을 찾았어요. 각 단어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하지만 이제 사장님은 저를 따라다니고 복지관에 나타나고 제 보험을 업그레이드하고 의사 약속을 잡아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저는 감사해야 하나요? 저는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한은숙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사장님은 34년을 되돌릴 수 없어요. 매일 저를 보면서도 한 번도 제가 괜찮은지, 외로운지, 아픈지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어요. 현우는 가슴속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다. 저는 사장님을 키웠어요. 한은숙이 계속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울 때 안아주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슬픔이 너무 클 때 어둠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제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사장님은 제 중간 이름조차 알지 못했죠. 이어지는 침묵은 세상을 삼킬 것 같았다. 현우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다. 아무거나,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말이 모두 옳았다. 죄송해요. 그가 속삭였다. 한은숙은 눈물을 닦고 용기들을 집어들었다. 복지관에 가야 해요. 제가 운전해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요, 강 사장님. 그녀는 다시 한번 그를 바라보았다. 도와주고 싶다면, 정말로 돕고 싶다면 저를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장님의 죄책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사장님이 실제로 무엇을 건설했는지 보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사장님이 눈 감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걸어 나갔다. 현우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다. 고급 아파트는 그 주위를 거대하고 차갑고 텅 비게 느껴졌다. 그는 창문으로 걸어가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의 도시, 그의 이름이 새겨진 타워들, 그가 재건한 스카이라인.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다. 각 건물은 지워진 동네였다. 각 타워는 쫓겨난 가족들이었다. 각 이유는 평생 살았던 집에서 내쫓긴 사람들이었다. 그는 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한은숙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녀에게만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 그는 방금 계약을 체결한 북서울 재개발 프로젝트의 파일을 열었다. 600가구를 쫓아내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다. 정말로 읽기 시작했다. 가족 프로필, 소득 수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그의 회사가 그들의 건물을 차지할 때 그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한 보고서가 눈에 띄었다. 최길수라는 노인이 4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참전용사, 장애인. 현우의 회사가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다른 곳에서 6개월치 월세도 감당할 수 없었다. 현우는 아래로 스크롤했다. 또 다른 이름, 김미영, 미혼모, 새아이, 2가지 일을 했다. 그녀의 아파트를 잃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내고 직장에서 1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 600여 명 가구, 연료 2,000명. 실제 이름, 실제 삶, 실제 손실. 그리고 현우는 2번 생각하지 않고 서명했다. 그는 앉아 2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한은숙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녀에게만 눈이 멀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눈이 멀었다. 목요일 아침 현우의 전화가 울렸다. 사장님, 저는 연세병원의 박혜원 박사입니다. 사장님이 한은숙 씨의 응급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우의 속이 무너졌다. 그녀는 괜찮나요? 안정되었지만 어제 예약된 검진 중에 쓰러지셨습니다. 관찰을 위해 입원시켰습니다. 현우는 의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 밖으로 나섰다. 그는 4층의 개인 병실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고 팔에 링거가 꽂혀도 있었고 침대 옆에서 모니터가 부드럽게 삐걱거리고 있었다. 현우는 그녀 옆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박 박사가 20분 후 들어왔다. 젊고 친절한 눈이었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당겼다. 한씨 아드님,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고용주입니다. 박 박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숙 씨는 진행된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은 초기 손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빈혈입니다. 현우는 방이 도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질환은 치료 가능합니다. 박 박사가 계속했다. 하지만 수년 동안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년 넘게 의사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약물 치료, 전문의 진료,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의사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이전 보험으로는 이 대부분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매달 사증비 수 50만 원 전, 어쩌면 그 이상을 자비로 지불해야 했을 겁니다. 현우는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과 다른 무언가 사이에서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동안 조용했다. 그녀는 정말 놀라운 여성입니다. 알아요. 박 박사가 일어섰다. 그녀는 며칠 동안 여기에 머물러야 합니다.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사장님, 그녀는 지금처럼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몸이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그녀는 떠났다. 현우는 한은숙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숨 쉬는 것을 지켜보며 울었다. 그는 그녀가 키운 소년, 그가 된 남자, 34년 동안 그녀를 보지 않고 묻지 않고 신경 쓰지 않은 것에 대해 울었다. 한은숙이 뒤척이더니 천천히 눈을 떴다. 사장님, 제가 여기 있어요. 그녀는 링거와 모니터를 보았다. 죄송해요.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만두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사과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그녀는 조용해졌다. 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울부짖음이었다. 당신의 중간 이름은 마리입니다.
제가 지난밤에 찾아봤어요. 한은숙 말이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19세에 군에 입대하여 3년간 복무했고 나라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은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당신에게는 한지은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슐린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28세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리고 17년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써야 할 돈으로 낯선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죠. 한은숙은 고개를 돌렸다. 저는 당신에게 찾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보험을 제공했습니다. 현우가 속삭였다. 저는 당신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했지만 공정하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이 약값, 월세, 당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저는 34년 동안 당신의 시간, 사랑, 희생을 빼앗았고 당신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에게 일자리를 주었어요. 한은숙이 부드럽게 말했다. 목적을, 저는 당신에게 부스러기를 주었어요. 현우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은혜로 바꾸었어요. 당신은 제가 너무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저의 무관심을 바꾸었어요. 한은숙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현우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를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모두를 대하는 방식을요. 한은숙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늘고 약했지만 그녀의 잡는 힘은 단단했다. 현우. 그녀는 그의 이름, 그의 실제 이름을 불렀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당신을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왜요? 분노를 붙잡는 것은 저를 중독시켰을 것이고 저에게는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당신에게 더 잘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합니다. 그럼 이거부터 시작해요. 한은숙은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제가 보는 것을 보는 사람. 제가 신경 쓰는 것을 신경 쓰는 사람. 복지관의 사람들, 모든 곳의 사람들, 한은숙이 말했다. 사장님의 건물이 내쫓는 사람들, 사장님의 거래가 잊어버리는 사람들, 사장님을 위해 일하지만 사장님 근처에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 그녀의 말은 돌처럼 내려앉았다. 저는 사장님이 제국을 건설하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현우 씨.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손실 위에 세워진 제국은 영원히 서 있지 않아요. 무너져요. 그리고 무너질 때 사장님에게 남는 것은 돈과 텅 빈 집뿐이에요. 현우는 그 진실을 뼛속 깊이 느꼈다. 그러니 변하고 싶다면 한은숙이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이 건설하는 것을 바꾸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요.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34년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지만 다른 무언가도 느꼈다. 희망. 과거를 지우는 종류의 희망이 아니었다. 미래를 가능하게 만드는 종류의 희망이었다. 좋아요. 그가 속삭였다. 좋아요. 한은숙은 지쳤지만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현우는 그녀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을 지켰다.
그런 다음 그는 전화를 꺼내 일정표를 열어 다음 2주를 비우고 수석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북서울 재개발 프로젝트. 우리가 쫓아내는 모든 가족과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이름, 이야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강 사장님,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럼 몇 달을 걸립시다. 반대쪽에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사회와 회의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개발 방식을 재조정할 겁니다. 재조정이라니. 현우는 평화롭게 잠든 한은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그가 본 적 없는 가장 부드러운 모습이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건설할 겁니다. 그들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강현우는 마침내 깨어나는 것 같았다. 한은숙은 5일 동안 병원에 머물렀다. 현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방문하여 그녀에게 책을 가져다 주고 침묵 속에서 그녀와 함께 앉아 수십 년 전에 알았어야 할 것들을 배웠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보라색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가스펠 음악을 좋아했다. 그녀는 항상 바다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 사소한 것들, 인간적인 것들이었다. 6째 날 한은숙은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다. 매일 그녀를 확인하는 간호사, 배달되는 약물, 후속 약속 일정. 하지만 한은숙은 일터로 돌아가지 않았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의 고급 아파트는 그녀 없이 텅 비어 느껴졌다. 목요일이 왔다. 저녁 7시. 현우는 혼자 복지관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들어갔을 때 박민재는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다. 그는 놀라서 올려다보았다. 한은숙 아주머니는요? 회복 중입니다. 의사의 명령이었습니다. 박민재의 얼굴이 걱정으로 굳어졌다. 괜찮으세요?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휴식이 필요합니다. 현우는 쌓인 의자를 집어들고 돕기 시작했다. 박민재는 잠시 동안 그를 지켜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현우는 김치찌개를 대접하고 빵을 나눠주고 한은숙이 했던 것처럼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지팡이에 무겁게 기댄 마르고 흰 수염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줄을 통과했다. 현우는 보고서에서 그를 알아보았다. 최길수였다. 안녕하세요. 현우가 그릇을 채우며 말했다. 최길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석 테이블로 김치찌개를 가져가 뼈가 아픈 것처럼 천천히 앉았다. 현우의 손이 차가워졌다. 이 사람이었다. 개발 파일의 그 남자. 4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았고 강씨 개발에 의해 쫓겨났으며 다른 곳에서 3개월치 월세도 감당할 수 없는 보상금을 제안받은 남자. 현우는 국자를 내려놓고 걸어갔다. 앉아도 될까요? 최길수 씨는 올려다보고 그를 살폈다. 자유국가입니다. 현우는 앉았다. 그의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최길수 씨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당신이 누군지 알아요. 그 말들은 조용했고 화가 나지 않았고 그저 지쳐 있었다. 당신이 제 건물을 샀죠. 최길수 씨가 2년 전에 말했다. 개조할 거라고 했죠. 더 좋게 만들 거라고. 그리고 그랬어요. 새 창문, 새 페인트 정말 좋았죠. 그는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다. 그러더니 월세를 한 달에 8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올렸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새 계약에 서명하거나 60일 안에 떠나라고 했어요. 현우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저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최길수 씨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 아파트에서 아들을 키웠고
그 아파트에서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매일 아침 그 창가에 앉아 한강 위로 해가 뜨는 것을 보곤 했죠. 40년 동안. 그는 현우를 바라보았다. 이제 저는 쉼터에서 자거나 그들이 허락할 때 여기서 자요. 당신이 저에게 준 보상금 1200만 원이운 6개월 만에 바닥났으니까요. 현우는 눈이 타는 것을 느꼈다. 죄송합니다. 그가 속삭였다. 최길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죄송한 건가요? 아니면 이제야 이름에 얼굴이 생겨서 기분이 나쁜 건가요? 그 질문은 깨끗하게 관통했다. 둘 다입니다. 현우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최길수 씨는 그를 살폈다. 가장 최악이 뭔지 아세요? 당신에게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아마 2번 생각하지 않고 그 계약에 서명했을 겁니다. 그냥 또 다른 건물, 그냥 또 다른 숫자. 맞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아요. 최길수 씨가 등을 기댔다. 당신의 회사가 오기 전에는 저는 누군가였습니다. 집이 있었고 존엄성이 있었죠. 이제 저는 교회 지하실에서 공짜 김치찌개를 먹는 지팡이를 짚은 늙은 남자일 뿐이에요. 현우는 2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최길수 씨,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니 뭐려? 노인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제 집을 돌려줄 수 있나요? 제 40년을 돌려줄 수 있나요? 제가 창가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제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고 느꼈던 그 아침을 돌려줄 수 있나요? 지하실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당신은 돈으로 이것을 고칠 수 없어요. 최길수 씨가 말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저에게 수표를 써줄 수 있지만 당신이 제 삶을 당신의 이윤보다 덜 가치 있다고 결정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각 단어는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잃은 이 남자. 그가 2번 생각하지 않고 빼앗은 집의 남자. 당신 말이 맞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저는 그것을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건설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누구도 집을 잃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최길수 씨의 눈이 가늘어졌다. 말은 쉽죠, 강 사장. 알아요. 그러니 제가 증명하게 해주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저와 함께 일해 주세요. 제가 너무 눈이 멀어 볼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파괴하지 않고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길수 씨는 그를 응시했다. 박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진심이세요? 네. 노숙자에게 수십억 원짜리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줄 건가요? 그는 노숙자가 아닙니다. 제가 노숙자로 만든 남자입니다. 현우는 최길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 커뮤니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하실은 침묵했다. 최길수 씨는 김치찌개를 집어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예는 아니었지만 아니오도 아니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서서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박민재가 다가와 그의 옆에 섰다. 대단한 용기였어요. 박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권력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변명하죠. 현우는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변명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박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것에 대해 정말로 진심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들은 침묵 속에서 음식을 마쳤다. 밤이 끝나고 모두가 떠났을 때
현우는 텅 빈 지하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치찌개 냄새, 쌓인 의자, 고요함. 그는 최길수 씨에 대해 생각했다. 현우가 생각 없이 서명한 종이 때문에 40년이 사라졌다.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가 이름을 알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삶을 재건축했을까? 그는 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강씨 개발이 지난 10년 동안 인수한 모든 부동산 목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주 기록, 모든 가족, 모든 사람. 이름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수천 개의 파일이 될 겁니다.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봐야 합니다. 모두 다. 그는 전화를 끊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텅 빈 방에 최길수 씨에게, 한은숙에게, 그의 제국이 잊어버린 모든 사람에게 약속했다. 그는 그들을 볼 것이다. 모두 한 명 한 명. 그리고 그는 더 잘할 것이다. 그것이 수익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이었다. 현우는 그날 밤 잠을 자지 않았다. 그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이름, 주소, 보상금액, 이주 날짜. 10년간의 개발, 나 13개의 건물 인수, 2,000가구 이상 이주. 그는 읽기 시작했다. 박정호, 62세. 28년 동안 아파트에 살았고 손주들이 다니는 같은 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보상금 1,400만 원, 현재 상태. 도시 밖으로 2시간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직장을 잃었다. 더 이상 손주들을 볼 수 없다. 현우는 뒤로 앉아 눈을 감고 계속했다. 김미영, 미혼모, 새아이.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는 2가지 일을 했다. 이주로 인해 아이들을 학교에서 빼내야 했다. 직장에서 더 멀리 떨어진 더 작은 곳으로 이사했다. 이제 출퇴근하는데 하루 4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현우의 손은 떨렸다. 그는 계속해서 이름, 이야기를 읽었다. 첫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3년 동안 돈을 모은 젊은 부부. 60일 만에 사라졌다. 1972년부터 같은 건물에 살았던 노부인. 이주 후 6개월 만에 사망했다. 그녀의 딸은 항의 편지에서 그녀가 집을 잃은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했다고 썼다. 현우는 그 편지를 3번 읽었다. 그런 다음 그는 책상에 머리를 숙이고 울었다. 몇 시간이 흘렀다. 해가 떴다. 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사업 파트너에게서 온 문자였다. 2시간 후 이사회. 준비됐어? 현우는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책상 위에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보았다. 그는 준비되지 않았다. 결코 준비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을 마주해야 했다. 그는 샤워하고 정장을 입고 사무실로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사회실은 가득 차 있었다. 비싼 옷을 입은 8명의 남녀. 그가 제국을 건설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그의 비전을 믿었던 사람들. 현우는 테이블의 가장자리에 섰다. 제가 개발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서론도 잡담도 없었다. 그의 재무이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현우 씨, 우리가 이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당신은 그냥... 저는 지난밤 이주 기록을 읽으며 보냈습니다. 10년 동안 2,000가구. 우리가 그들의 동네에 잠재력이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집을 잃은 사람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거칠었다. 우리는 그것을 개발이라고 불러왔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출입니다. 우리는 맞서 싸울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땅을 빼앗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 여유가 없는 것들을 짓고 그것을 진보라고 부릅니다. 방은 침묵했다. 저는 이번 주에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현우가 계속했다. 최길수 73세. 우리는 2년 전에 그의 건물을 샀고 40년 만에 그를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준 보상금은 6개월 만에 바닥났습니다. 이제 그는 쉼터에서 잡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현우 씨,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일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치에서도 보여줬습니다. 이주민의 60%가 주변 지역의 물가 때문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보고도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것이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무이사가 말했다. 그것이 사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방이 폭발했다. 사람들이 서로 말을 겹치고 논쟁하고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우는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런 다음 그는 손을 들었다. 방은 조용해졌다. 저는 다르게 건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혼합소득주택 커뮤니티 소유 모델, 지역고용, 장기 거주자와의 이윤 공유. 우리는 여전히 수익을 낼 것이지만 그들의 희생 위해서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진을 40% 삭감할 것입니다. 그의 재무이사가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럼 새로운 투자자를 찾읍시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일어섰다. 현우 씨,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가 깨어났습니다. 무엇에 깨어났다는 건가요? 제가 1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삶 위에 저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데 보냈다는 사실에.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그를 응시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일도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사람들에게도, 이 도시에게도, 그리고 저의 영혼에게도. 그 단어가 공중에 매달렸다. 영혼. 이사회실에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였다. 저는 이것을 추진할 겁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여러분의 지지가 있든 없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저를 믿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긴 침묵. 마침내 한 이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회사와 함께했던 나이든 여성이었다. 저는 지지할게요. 현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의 할아버지는 관계를 기반으로 이 회사를 세웠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건설하는 사람들을 아는 것에 기반해서. 어느 순간 우리는 그것을 잊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다른 이사가. 전부는 아니었다. 2명의 이사는 고개를 젓고 방을 나갔지만 5명이 남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우의 사업 파트너가 그를 바라보았다. 확실한가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작동하게 할지 알아봅시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계획이 그려지고 예산이 재계산되고 일정이 연장되었다. 회의가 끝났을 때 현우는 곧장 한은숙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는 가운을 입고 문을 열어주었다.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방금 이사회에서 왔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방식, 개발하는 방식을. 저는 회사 전체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은숙은 그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이 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제 직원이 아니라 저의 파트너로서 커뮤니티 관계이사, 정규직, 전체 복지 혜택,
모든 테이블에서의 자리. 한은숙은 오랫동안 조용했다. 왜 저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제가 평생 무시했던 사람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가 타워를 짓는 동안 17년 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옳은지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은숙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은 제가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 계속 사람들을 섬길 만큼 저를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에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돕도록 요청합니다. 한은숙은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좋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좋아요. 현우는 가슴속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고통이 아니었다. 안도감, 목적, 희망이었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한은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직 저에게 감사하지 마세요. 이것은 어려울 거예요. 변화는 편안하지 않고 사람들은 당장 당신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진심이라면, 정말로 진심이라면 우리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진심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아온, 그가 잘하는 것을 지켜보아온, 그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멈추지 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일하러 갑시다. 3개월 후 현우는 시의회 앞에 섰다. 그가 북서울 재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같은 방이었다. 그의 3억 4천만 원짜리 거래에 박수를 쳤던 같은 시의회 의원들이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달랐다. 저는 수정된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북서울 커먼즈, 노르트 서울 커먼스. 주민들과 함께 건설하고 그들 위해 건설하지 않는 커뮤니티 중심의 개발입니다. 그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다. 그러나 이윤 예상 대신 얼굴, 이름, 이야기가 있었다. 이분은 최길수 씨입니다. 73세. 2년 전 제 회사에 의해 쫓겨났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의 커뮤니티 자문 이사입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길수 씨는 맨 앞줄에 앉아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이분은 김미영 씨입니다. 미혼모, 새아이. 우리는 18개월 전에 그녀의 가족을 쫓아냈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의 가족 서비스 코디네이터로 어떤 가족도 실질적인 지원과 선택권 없이 집을 잃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최길수 씨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턱은 높이 들려 있었다. 현우는 계속했다. 새로운 북서울 커먼즈는 40% 저렴한 주택, 30%는 근로자 주택, 30% 시장 가격 주택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모든 이주 가족에게는 세입자가 아니라 부분 소유자로서 돌아올 우선권이 제공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는 지역 고용을 할 것입니다. 건설 직업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소규모 사업을 위한 소액 대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무료 프로그램이 있는 복지관. 그는 잠시 멈추었다. 이 프로젝트는 더 오래 걸리고 초기 비용이 더 많이 들며, 네, 우리의 이윤 마진은 더 작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속될 수 있는 무언가를 건설할 것입니다. 봉사하는 무언가를. 한 시의회 의원이 손을 들었다. 강 사장님, 이것은 이전 모델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의원님. 무엇이 변했습니까? 현우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은숙을 바라보았다. 제가 변했습니다. 투표는 만장일치였다. 승인. 현우가 걸어 나왔을 때 최길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잘했어요.
노인이 말했다. 우리가 잘한 겁니다. 현우가 정정했다. 최길수 씨는 미소를 지었다. 현우가 본 최초의 미소였다. 그래요. 우리가 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현우는 이사회 회의뿐만 아니라 갈라뿐만 아니라 중요한 장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주 목요일 그는 복지관에서 김치찌개를 대접하고 이름을 배우고 이야기를 들었다. 매주 월요일 그는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와 만났다. 쫓겨났던 주민들이 이제 강씨 개발이 건설하는 방식을 재편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박민재는 참전용사 서비스 책임자로 고용되었다. 그는 전직 군인들이 일자리, 주택, 정신건강 지원을 찾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최길수 씨는 동네의 역사를 알고 커뮤니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는 다른 오랜 주민들을 데려왔다. 그리고 한은숙, 그녀는 어디에나 있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 신뢰를 구축하며 현우에게 평생 놓치고 있었던 것을 보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와 한은숙은 모두가 떠난 후 교회 지하실에 앉아 있었다.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알아요? 한은숙이 물었다. 뭐가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줬죠. 이제는 물어봐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고 있어요. 배우는 것 이상이에요. 변하고 있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들은 파도처럼 현우에게 밀려왔다. 그는 제국을 건설했고 수백만 원을 벌었고 도시를 재건축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때 한은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딸 한지은이 죽기 전에 그녀는 무료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곤 했어요. 그곳이 그녀가 자기 자신처럼 느끼는 유일한 곳이라고 말했죠. 현우는 들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슬픔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것이 모든 곳에 있었고 저를 질식시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기 시작했어요. 요리를 시작하고 음식을 대접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녀를 다시 찾았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조용한 기쁨 속에서. 그녀는 현우에게로 돌아섰다.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기쁨. 현우는 얼굴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저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이것은 과거를 고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윤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미래를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죠. 존엄성이 협상 불가능한 미래를. 우리는 실수를 할 겁니다. 현우가 말했다. 물론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실수를 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거예요. 이사회 회의 후 6개월 만에 북서울 커먼즈의 기공식이 열렸다. 하지만 현우가 참석했던 다른 기공식과는 달랐다.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정치인도 샴페인도 경제 성장에 대한 연설도 없었다. 오직 사람들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들, 흙에서 노는 아이들, 커뮤니티 정원이 될 곳에 씨앗을 심는 노인 주민들. 박민재는 참전 용사들과 함께 서서 그들이 시작할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최길수 씨는 현우와 함께 부지를 걸으며 원래 동네의 랜드마크가 어디에 있었는지 지적했다. 제 아파트가 바로 저기였어요. 매일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곳이죠. 똑같은 전망을 얻도록 할게요. 현우가 말했다. 약속합니다. 최길수 씨는 그를 바라보았다.
있잖아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김미영의 새 아이가 웃으며 뛰어 지나갔다. 그녀는 아이들을 부르고 현우에게로 돌아섰다. 저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손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현우가 말했다. 소유자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곳은 당신들의 집입니다. 그녀는 그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36년 동안 감정적인 연결을 피했던 현우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해가 건설 현장 위로 지고 있을 때 한은숙이 현우 옆에 서 있었다.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 이상입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현우는 주변의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이야기하고 웃고 계획하고 희망하는 그의 생애 처음으로 그는 그가 이 모든 세월 동안 쫓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권력도 부도 그의 이름이 새겨진 건물도 아니었다. 연결, 목적, 은혜였다. 제가 이것을 34년 전에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한은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 배웠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함께 서서 하늘이 금빛, 분홍빛, 그리고 보랏빛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현우는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를 느꼈다. 평화. 모든 것이 고쳐져서가 아니었다. 마침내 건설할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집을. 18개월 후 북서울 커먼즈가 문을 열었다. 리본 커팅식이 아니라 블록 파티로. 테이블이 거리를 따라 길게 늘어섰다. 누군가의 조카가 설치한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이들은 건물 사이를 뛰어다녔다. 큰 창문과 사람들이 앉아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는 현관이 있는 새 건물들이었다. 현우는 이 모든 것의 가장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박민재가 몇 달 전에 만난 한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왔다. 사장님, 제 약혼녀 제니퍼입니다. 현우는 그녀와 악수했다. 축하합니다. 박민재 씨가 당신이 한 일에 대해 말해줬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기회를 준 것. 그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현우가 말했다. 보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박민재는 미소를 짓고 제니퍼와 함께 음식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최길수 씨는 그의 새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40년 전과 같은 전망, 매일 아침 같은 일출. 그는 손을 흔들었다. 현우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김미영의 아이들은 새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얼굴에 평화를 담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를 보고 입모양으로 고마워요 라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숙이 그의 옆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이제 더 강하고 더 건강해 보였다. 그녀의 은발은 오후의 빛을 받았다. 해냈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